하반야 바라밀다 심경반자대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제가 이 자리에서 법문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거는 우리 박선영 학장님하고 저하고의 그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너무 반가운 가운데 뭐 조그만 부탁이 있다길래 뭐든지 하시라고 그 말이 빌미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섰습니다. 그러면서 고진호 교수님 법문하신 거를 또 우리 박소영 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어제 왔어요. 보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자리에 앉지 않은 이유도 이 큰 스님 앉는 자리에 제가 앉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서서 하기로 했습니다. 학회에 가도 서서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불교와의 인연과 교육 본의적 삶이라고 제목이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런 기회에 나를 그 밝은 부분만 홀랑 벗겨서 드러내놓고 어두운 부분을 살짝 감춰놓고 한번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아니면 나 스스로 다짐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과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괄호에 하나의 통시적 자기 관찰이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전생애적 관찰 이렇게 적었다가 이게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록들, 밝은 기록, 여기서 얘기해도 괜찮을 만한 기록들을 이제 샘플해서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제목은 동국대학교 재직 이전과 재직 이후, 재직 이후는 만 2년 전 정년퇴임한 이후를 포함한 것이 재직 이후입니다. 그래서 7개의 순서로 정확히 시간적인 순서가 맞진 않지만 계략적으로는 시간적으로도 맞는 그런 순서이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어머니와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를 맨 앞에 내둔 거는 제가 불교와 인연이 시작된 게 결국은 어머니를 통해서였고 태생 불교 신자입니다. 제가 약속이 금식인데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 제가 술을 먹고 해롱해롱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그때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바로 앞두고 있었을 때인데 너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친구를 만나거나 그러더라도 너는 백일기도로 태어난 애니까 절대로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개고기라고 하는 게 제가 그 탕을 먹을 이유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술 먹는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대학교 들어가고 아마 대학원 그 즈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주인집 아저씨는 은행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그 아저씨가 하루는 저보고 건너오래요. 자기네 마루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소주하고 맛있게 보이는 냄새도 좋더라고요. 그 고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소주를 한 잔 전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힘드는데 내가 술 한 잔 대접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술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마시고 그 한 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고기인가 그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고기입니까, 아저씨? 이거 그 개고기야. 몸에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은 피곤하지도 않고 좋아.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못 먹었습니다. 못 먹고 그냥 다른 후성기로 그냥 소주를 마시고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계속 안 잊혀지고 그런 경험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개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피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스스로 이게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면 이게 뭐 음식인데 그리고 내가 태생 불교인이라고는 하지만 못 먹어야 할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하고 또 이게 먹어야 될 것인가 거부하는 그런 마음 우리 박현주 교수님 잘 아시고 인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겼더랬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그 합리화를 한 거는 그게 그 신비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나는 어머니와 약속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약속을 지킨다. 그런 나 스스로에게도 그러고 친구들에게도 그러면서 이제 지내왔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학회 디프 이게 아마 부산에서의 학회였을 겁니다.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이제 그 선후배 교수들이 이제 학회 뒤풀이를 갔는데 거기에서
멍멍이를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안 된다. 그때 거기 닭고기 있으니까 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혼자 닭고기를 먹고 이런 식으로 저희 불교인으로서의 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더러는 뭐 교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다녔다고 하기보다는 친구 따라 이제 교회도 가보고 또 성당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불교인 쪽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그때 이제 저는 휴직 상태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3년 휴직을 받았고 1년 연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3년 다 되어 갈 즈음에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면서 수업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수업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교육 측정 상위 코스를 들으면서 결국 내 논문 그 디렉터가 됐던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과정에 나는 저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반짝하는 것이 와 닿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제목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큰 우상같이 생긴 거는 소위 정상분포라고 하는 그런 거고 밑에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들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시험을 치면 여러 가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오개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오개념이 그 수직선 왼쪽으로 5개 그룹이 있고 오른쪽에 5개 그룹.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그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들을 우리는 흔히 오개념 버그 디스트리뷰션 분포, 버그 분포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맞아 틀렸다 그 문항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맞으면 1, 틀리면 0에서 1, 0 형식으로 그 반응 결과를 통계 분석을 해서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 가장 가까운 집단으로 분류를 해요. 그게 이제 제 논문이었습니다. 그게 동국대학교 은퇴할 때까지 제 학문적인 화두의 소재가 되었고요. 이때 제가 두 가지 난제에 부닥쳤습니다. 하나는 이걸 하려면 그 non-parametric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거는 우리 교육학계에서는 안 배우는 통계 기법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지도 교수가 네가 한 주 동안 공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우리도 모르는 거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그걸 안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그 모리스 타초카라고 하면 이제 멀티베리어 애널리시스에는 많이 알려져 있었던 타기하신 교수님, 그분이 이제 제 지도 교수고 그분의 부인이 제 논문 디렉터였고 그분의 부인의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 두 분 다 이제 그 통계적 기법 모르기 때문에 나보고 공부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와서 이제 자기네들에게 강의를 해라 연구실에서 학생 교수 두 사람이 학생이고 제가 이제 제자가 교수가 되어서 설명을 해요. 그게 한 두어 달 진 전개가 됐습니다. 그건 뭐 공부해서 뭐 하면 되니까 더듬거려도 관계 없고 그래서 두 달 지나가서 오케이 그러면 진척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논문을 진척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이 아웃풋이 나오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게 그 표도 만들어야 되게 어디에 샘플로 우리 볼 수가 없는 거여서 이게 이제 막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자다가 꿈에서 뭔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이 깼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많아요. 저기 고은선 제자도 아마 한 번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 꿈결이어서는지 꿈의 내용이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다가 깨서 팬티만 입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 메모를 한 걸 가지고 논문이 전개되어서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수업 도중에 주제가 반짝 와 닿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방법론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게 꿈결에서 해결이 돼서 메모로 이어지고 논문으로 이어지더라. 이게 왜 그럴 것인가? 그 이후에 저는 이거를 플로우, 칙첸미할리라고 하는 교수가 플로우를 하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 말로 몰입에 해당한다고. 아주 오랫동안 그게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면 어디에 그 집중하면 어떤 상태, 희열의 상태가 느껴지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태에 제가 이 논문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몰입 플로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논문을 그런 식으로 그 주제를 잡은 거는 제가 그 배웠던 장상호 교수님이 주장하셨던 교육 본이론을 석사 과정 때 사실은 스터디 그룹으로 접하고 유학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가 전공자이지만 그냥 점수 내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거 찾아야 돼. 그래서 찾아진 것이 인지 진단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그 한 것이 크게 보면 교육 평가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5개념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인데 그거를 흔히 인지 진단 이론에 근거한 평가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주제를 잡게 된 것이 교육 본이론입니다. 근데 그 교육 본이론은 1980년대부터 그 서울대학교 장상호 교수님을 중심으로 그 교육학의 재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요 그룹에 들어서 열심히 그때는 책이 안 나왔지만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가면 학문과 교육이란 책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중에 3권이 있어 전체 5권이에요. 전체 페이지 수로 하면 한 4,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런 책으로 이어지는 교육 본이론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뭐 인식론도 다시 써지고 그런데 요 학원은 인식론에 관한 건데 어쨌든 제가 그 스터디 그룹에 나가고 했을 때 우리는 교육 원형이라 그러니까 typical prototype of education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더 일상적인 용어로 교육 원리라고 해서 지금은 교육학회의 분과학회 중에 하나로서 교육원리학회로 활동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육을 특정 수도계의 품위 상승을 위한 상구와 하화의 상호작용 과정이에요. 이렇게 교육의 데피니션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상구와 하화는 상구볼이 하화 중생에서 따온 겁니다. 이 장성호 교수님이 불교인은 아니에요. 순수한 학자입니다. 요 개념을 만들게 된 거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기록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상구와 하화의 상호작용의 컨셉이 당시에는 이렇게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수학 교육하면 수학이 본이고 교육이 수단인 것처럼 뭐 국가 경쟁력을 위한 교육 교육은 본이 주축이 아니고 뭔가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육을 주축으로 하자. 그래서 이 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본이제 뭐 하듯이 교육에다가 수도계를 집어넣으면 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음악 교육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육도 교육학은 학문으로서 수도계이지만 교육은 상구하화 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적 가치를 이론화하기가 좋다.
두 번째는 교과 등이 이제 교육의 소재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교육이 본위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위해서는 선진과 후진이 꼭 필요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 품위가 높은 사람, 큰 스님, 애기 스님,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고수, 하수, 학교에 가면 선생님, 선진, 학생, 후진, 그것이 이제 교육의 성립 조건으로 돼 있어서 교육의 전인 얘기를 하기가 아주 좋게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구성 조건을 상당한 정도로 개념화를 했습니다. 흔히 제가 많이 인용했던 교육학 개론에서 다루었던 교육의 개념은 계획적인 인간 행동의 변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온 정범모 교수님의 교육과 교육학 책에 우리나라 교육학에서는 그 넘버 원 데피니션이죠. 아직도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게 아니면 더러는 선진 문화로서의 사회화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진데, 이런 정의는 사실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 구성 조건 개념화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참 이런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설명하신 장상호 교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주최하는 우리나라 최고 학자 추천을 내가 3년간 연속했는데 차출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육학계 내에서도 사실은 다수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설에 가까운 그런 이념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제 삶을 좌우한 개념입니다. 상부와 하와 추측을 해서 그 수직선은 수도계의 품위 차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상부자는, 즉 학습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화자는, 스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려와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부자는 청학을 해야 되고 하화자는 청교를 해야 된다. 청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너 내 가르침을 좀 배워달라고 청교를 하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과 보수, 그러니까 학습자는, 제자는 자기의 기존 개념 체계를 깨트리고 뭔가 변화시키기 때문에 혁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화자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우친 세계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개념 자체가. 순차와 역차. 학생은, 상부자는 배워온 하화자가 배운 순서대로 밟아 나가야 된다. 건너뛸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화자는, 스승은 자기가 배워왔던 수준에서 점차 거꾸로 내려와서 학습자의 눈높이까지 내려와야 된다. 해서 역순으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것이고, 존현과 존우, 당연히 그 상부자는 스승을 존경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는 심열성복을 해야지만 그게 제대로 학습이 된다. 그 다음에 존우는 아까 청교를 했듯이 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게 폄하하거나 말하자면 룩다운 할 게 아니다. 각자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고유한 존재다. 올라오면 나하고 똑같아진다. 나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청출어람할 수도 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무지를 존중해야 된다.
자조와 원조. 자조와 원조는 사실은 말을 그 물가에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건너게 하기는 어렵듯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깨우칠 때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그 알을 안에서 쪼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상하화자는 맞추어서 그 팁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줄탁 동시의 개념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증과 타증, 제가 이제 교육평가 전공자로서 정년을 했는데 학위도 하고 평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험 봐서 점수 내 가지고 합격 불합격 했다거나 등수 매기거나 아니면 자격을 인정하거나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넘어서서 여기 이제 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수준의 품에 닿으면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뭔가 깨닫는 것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증이라고 해요. 자기가 내가 달라졌다는 걸 소름 끼치도록 뭔가 깨우친다는 겁니다. 어떤 수준에서. 그렇게 되면 그 스승의 품위를 그때서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증과 타증입니다. 그래서 타증에 의해서 스승은 보람을 느끼고 타증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은 얘가 자증을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이 교육 본이론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거 교육학 분야에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3년도 9월 1일자로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제가 불자로 내가 동국대학교에 갈 거면 이제 제가 불자고 뭐 고기도 안 먹고 그랬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내가 불자임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수계를 하고 법명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울 해자고 빌공자가 제 법명입니다. 너무 크죠. 해공. 그래서 제가 누가 정연하고 나서 네 호가 뭐냐? 나 호 없다 그랬더니 그럼 다른 이름 없냐? 그래서 나 불명은 있다 그랬더니 불명이 뭐냐? 나 해공이다 그랬더니 그걸로 쓸까 하다가 그거 쓰지 마. 그거 너무 커. 그래서 사실 안 쓰는 이름입니다. 이름이지만 어쨌든 그거 한번 받고 그 다음 해에 여기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온옥원 스님이 법문을 하시고 그때 나는 이미 수계를 했는데 또 받아도 되냐? 그랬더니 이거 여러 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들어온 다음 해에 법문을 듣고 여기에서 수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1년도 아닌가 싶은데, 예. 제 고등학교 동기가 여기 그 죽음 교육 내지는 여기 있습니다. 불교 대학에 계약 교수로 계세요. 그 친구가 제가 불자인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보고 어느 날 얘기하다가 한번 사경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게 된 게 법화경입니다. 이 법화경은 그 법화정사에서 이 노트를 사고 그 잉크하고 다 준비를 해서 나한테 한 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받았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 몇 개월 걸쳐서 다 썼습니다. 이거를 법화정사 갖다 놓으면 거기 뭐 어딘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뭐 그 영원히 보관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것까지는 원치 않고 내가 써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세컨 셋을 내가 가서 샀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 한글, 한문, 영문으로 된 법화경을 사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거 사니까 너무 지겹고 그래서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노트를 한 2권쯤 썼나? 그리고서는 몇 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다른 거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불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국대학교 이제 교육학과 교육평가 전공 교수로서 저의 학문적인 화두는 교육평가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가. 이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답은 나왔지만 더 이상 논문은 안 씁니다. 이것이 제가 건국대학교에 무슨 글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주제로 했지만 제목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썼고, 그리고 아까 그 장사호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학회지가 있어요. 그게 교육 원리 학회지인데 거기에 제 2008년도에 제가 한번 도전했습니다. 교육평가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가. 이거 그 학회는 이거 엄청 이게 문법이 다르잖아요. 저는 평가 전공자고 거기는 이제 그 철학에 가까운 과정 내지는 교육 원리를 다루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몇 번 이제 고쳐 주셔야 하는 거를 꾸준히 고쳤습니다. 꾸준히 고쳐가지고 한 3번쯤 고쳐가지고 실린 것이 이 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육평가는 교육을 좌우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교육평가는 교육을 조형한다. 그래서 교육평가의 교육 조형 기능으로 쭉 소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 교육 조형 기능은 김성훈이가 쓰는 용어로서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평가를 하면 오늘 수능이잖아요. 그죠? 수능이 한국의 중등교육을 좌우해 왔습니다. 수능이 있기 전에는 제가 수능 이전 예비고사 세대인데 그때는 달달 외우면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책을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까맣게 다 칠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다 읽어. 검은 데서. 걔가 그 예비고사 1등하고 서울대학교 수석하고 졸업할 때도 수석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때 우리 고등학교가 모 고등학교를 이겼다라고 자랑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이 학력고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그거를 내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능이 교육 현장을 크게 좌우한다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우리 동국대학교도 그 총장님들이 노심초사해 왔던 언론사 평가, 교육기관 평가 그것도 교육평가의 우산 아래 내리는 건데 지표 관리해 왔잖아요. 그렇게 교육평가는 교육을 조형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결국은 뭐 절대 평가하고 뭐 진단해야 되고 학교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답은 있습니다. 답은 있는데 그게 탁상 공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이게 그 학문적인 담론하고는 같이 안 간다 하는 것도 제 경험이고 그 마지막 페이퍼가 그 진단이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영향을 미쳐서 교육을 제대로 조형하려면 제가 처음에 그 소개하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그런 인지진단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론, 고정검사 이론 10개 중에서 5개 맞추면 50% 맞췄다. 이런 컨셉으로 진단을 하자 하는 것이 제 마지막 학술지 논문이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쪽을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메타 평가 기준 개발을 제가 그 2009년도에 우리 학교 회원들하고
한번 그 대기업의 펀드를 얻어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이건 미국에 있는 그 메타 이발리에이션 기준을 활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교육 본위성이라고 하는 메타 평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게 교육 본위론에 나오는 컨셉들을 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다 해서 우리 학회에 발표를 했더니 그 발표가 어디로 이어졌는가 하면은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의학교육 인증평가는 세 번에 걸쳐서 있고 포스트 2주기도 있고 해서 걔네들을 제가 아니라 저하고 몇 사람이서 메타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도대체 교육 본위론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는가.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의학교육 평가 원장이 외국에 우리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좀 쇼업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에듀케이션 오리엔티드니스로 하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교육 인증평가는 메타평가 기준의 교육 본위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줘가지고 학문적 개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현실에 닿았고 최근에 간호교육 인증 메타평가를 요 프레임워크로 했어요. 제가 그때 특강을 한번 했는데 이런 것이 있었고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3번 메타평가했다 했더니 우리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보고서가 이제 꾸려졌습니다. 아직 출판은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그 화두가 지구 살리기 교육이었습니다. 그거는 2015년도 전후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그때 제가 우연히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그 개발도상국가 후진 국가들을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그 복지를 높일 것인가 해서 8개의 MDG라고 해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2015년도까지 와서 2015년도에는 요거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인천에서 공표가 됐는데 그 Sustainable Development 골이라고 해서 17가지인가요? 17개 골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30년도까지 이제 지구 차원에서 유네스코와 유엔이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고 뭐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데서는 교육 관련 지표들을 만들어요. 그게 그 성평등 교육 그 지표라든지 이런 것 몇 개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SDG라고 하는 것이 4번째 목표가 교육 목표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그 8개 중에는 2번째 목표가 교육 목표인데 2번째 목표는 유니버설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에 포커스가 맞추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 어느 정도 그 목표가 완전히 안 됐고 달성이 돼 가는 과정에서 2015년도가 돼 버렸기 때문에 2016년도서부터는 4번째의 목표가 그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괜찮은 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인클루시브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 평생 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제 관심은 이게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권 문제라든지 갈등 문제라든지 이게 다 이게 17가지에 들어 있는데 다 교육이 베이스가 되어서 영향을 미치게끔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구를 되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장착해 놓은 장치 중에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수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검증해 온 유일한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바뀌긴 했지만 기후 협약에서 탈취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제 눈에는 지금 현재 교육 체제와 이 사회가 노력하는 것들로는 답이 안 보인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제 외계 이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 여기 안 계시지만 인공 태양이 나오면 청정 에너지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시에 될 것인가?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온난화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은 살살 돌려서 가고 후진국은 작심하고 그 나무 베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약육강식이 제로섬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데 창의력이 과연 교육에서 길러질 수 있느냐. 집단 창의력에 대한 유니버설한 데피니션 아직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뭔가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교육보다는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그 불교를 접해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죠. 개인이든 아니면 집단이든 탐하고 바보스러운 것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국대학교에 있으면서 했던 요걸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카프라입니다. 그 카프라의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 나온 건 1900년 후반부였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2006년도였는데 제가 읽었던 거는 아마 2009년 그 전후였고 그래서 그걸 충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을 최근에 다시 읽었더니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대 물리학과의 성과는 현대 과학자들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놓았다. 하나는 부처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폭탄으로 이어진다. 달라이 라마와 과학과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는 이제 그 달라이 라마는 현대 물리학자들하고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신물리학, 양자역학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돼서 불교하고 과학계하고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 이 붓다 담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가 불교 정신으로 주축이 된 학교잖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책임도 윤리적인 책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그 다르마 칼리지 학장할 때 다르마 칼리지 교양 과정을 개편하면서 그때 제가 지구시민 교육을 향해서 개편을 하고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더니 저 성신대학교 교수가 자기네 학교 와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에 교육학회 70주년에 제가 교육평가학회를 대신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결론 부분에 제가 인간이라는 종족이 국가 간의 벽을 넘고 인간과 비인간의 벽을 넘는 삶에 이르는 교육을 조형하는 교육평가 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평가 영역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인간과 비인간의 벽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보험 생명체를 존중하는 불교 정신을 염두에 둔 얘기였더랬습니다. 그 큰 반영을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느낌상.
그리고 이제 그 첨단 물리학에 대한 관심, 여전히 양자역학이 재미있고 어려우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글들을 뭐 읽고 쓰고 하면서 제 삶이 근래에 이루어져 왔고 두 번째는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돼요. 이것보다 노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기다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한쪽에는 있어요. 이게 나도 뭔가 좀 깨우쳐지면 내가 모든 것을 던져가지고 교육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 그 세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거를 제가 페이스북의 맨 위에 올려놓은 건데 이게 삼면체를 한쪽에서 이면체로 보면 이면체 그 평면에 나타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삼면체이다. 이거를 확장하면 그 4차원 세계가 진리일 수도 있고 5차원 세계가 진리일 수도 있고 좀 깨우친 분들은 수차원 세계에서 혹시 깨우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멘트가 제 제목이 이거예요. 관찰된 진실과 실제 진실. 과연 관찰된 진실을 실제 진실을 관찰 결과로서 알 수 있을까 했더니 제 친구 하나가 알 수는 없지만 존재는 하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존재하는 건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냥 믿는데요. 이 친구는 크리스찬입니다. 또 한 친구는 이거는 제 절친인 황운성 교수가 멘트를 했는데 역시 문학적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현미경 시각, 망원경 시각, 거인국 미녀 가슴 죽음께 크게 거의 구토를 일으키는 걸리버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요 최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가 잘 안 풀리고 하니까 하는 것이 명상하거나 명상할 때는 주로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부처님 명호 부르기. 아침 운동할 때는 부처님 명호를 부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그러면 딱 12초가 돼요. 그러면 5번 반복하면 1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을 감지하면서 운동을 해요. 그렇게 하면 길게 하면 1시간, 짧게 하면 한 40분 정도. 오늘 아침에는 한 40분 정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그리고 트레킹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트레킹 할 때는 그 부처님 명호 부르면 몇 걸음 걷는지를 이렇게 나무탑에서 그 서가모니 부르까지를 하나로 하면 이게 세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게 다지면 이게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몇백 걸음을 걸었는지를 이걸 안 봐도 내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해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멍청하게 걷고 그럴 때 제가 해파랑길 걸을 때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추가해 왔는데 그 그림을 USB인데 여기는 지금 못 올렸는데 이겁니다. 걷는데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내 그림자하고 그 나무들하고 길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난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려고 주구장창 또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파랑길을 조금 걸었는데 언뜻 그런 그 느낌을 받다가 금방 또 없어져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또 몰입 경험이 아닌가. 그게 두 번째 몰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논문 연구에서 경험했던 몰입 하나 하고 문제 해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트래킹 하면서 경험했던 몰입. 요거 계속 어떻게 하면 몰입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책도 읽고 걸음도 걷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장님도 나오시고 갖고 그래서 모리비는 가나섬을 닮았고 모리비는 연불선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이 맞는지. 두 번째는 두 가지 선을 생각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어떤 때 이거 어떤 때 이거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새 부처님 명호 부르는 게 이게 거기에도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답이 되면 좋겠고 안 돼도 뭐 괜찮고 감사합니다.